안녕하세요, 노은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미래 거리 디자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발표의 아이디어는 미래 디자인과 인문학 강의로부터 시작되었고, 김세훈 교수의 책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를 통해 연결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거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거리는 길거리로, 길거리는 또다시 길로 이어졌습니다. 길은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이나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 등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 바탕에는 길이라는 것을 사유하고 또 언어로 그 의미를 포착하려 했던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방향성 중 공통적인 뜻이 중첩되면서 굳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게 다져지듯이 말이죠. 저는 이런 길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다 피상적이고 좀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길이 내포한 다양한 의미들 중에서도 거리의 공간성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공간은 무엇인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디자인이 다뤄야 될 범위가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비어있지만 존재하는, 또 현상을 잉태하는 그런 세계로 더 깊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꼭 반드시 채워 넣어야만 할까요? 곧바로 스스로 그 해답을 떠올리긴 너무 어려워서 오늘날 거리 디자인의 주요한 기준이 된 이제 길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 방법론으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보행자의 편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보행 친화거리, 그리고 장소성의 근간을 역사에서 찾는 역사성 회복의 거리,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해 아카이빙되는 콘텐츠화된 거리, 총 세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행자의 입장에서 걷기 편안한 그런 거리를 좋은 거리로 뽑습니다. 차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속도나 이제 폭이 적절하고 걷는 도중에 꾸준히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보행자는 이제 상권 활성화, 즉 지역 경제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권은 정책적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다수의 보행 친화 정책은 현재 억압된 피해자로서의 보행자와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운전자, 이 이분법으로 나누거나 이 대립 형태를 도로 이용 권력 구도로 확장해서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승용차, 화물차 이런 순으로 우선권을 계획적으로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보행과 주행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도록 그 극복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도로 다이어트와 보호차 공전 도로인데요. 도로 다이어트는 이제 차로의 폭을 줄이고 그 여유 공간을 이제 녹지나 자전거 도로 아니면 보다 넉넉한 보행자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보차 공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편안히 섞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차로의 폭이 줄어드니까 운전자는 더 경계하겠죠,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낮아지고 대중교통이 보행 범위와 정도를 확장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정책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차량의 거리 독점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보행자 쪽에 이제 힘을 조금 더 실어주면서 재조정하자는 그런 접근법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륜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나 그런 곳은 이제 보행자한테 더 많은 면적을 내주기 어렵죠.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전반적인 보행 빈도나 거리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보행도시 회의론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번엔 넘어가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각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역사에서 찾으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한데요.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는 새로운 공간도 해묵은 시간의 감수성을 담을 수 있고, 오래된 구조물이나 기념물이 아무리 잘 보존되더라도 현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런 이제 친밀한 시간과 동떨어진 그저 유적에 불과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시간성의 선택과 강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사 개입이 불가피할 터인데,
이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표현되어야 할까요? 한국 대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네들의 경우에는 실제 테마파크화된, 한마디로 테마파크화된 몇몇 특색 있는 곳들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된 그냥 비슷비슷한 유형의 동네나 거리가 팽배하고, 그것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궤적을 만드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응과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 인간에게 바로 지금 이렇게 재조명해야 될 역사를 어디서 어떤 공감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까지 끌어올 것인가는 절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예시로 뉴어바니즘은 20세기 서구 모더니즘 도시와 교회 주거지의 확산에 뒤이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통을 그저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인 패턴과 미덕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교회 주거지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그 형태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옛것에 대한 낭만적인 노스텔지어, 그런 거에 의존해서 현대판 교회화의 한 흐름이 되어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바람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최근 다수의 아시아 도시로도 넘어오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장소의 역사성 회복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론 중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 어반플레이라는 스타트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OS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스스로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동네 상점,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브랜드 아카이빙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라인 미디어나 잡지를 통한 어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팅과 자체 상품 개발, 공간 대여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 그 개념을 토대로 확장한 이제 쉐어빌리지 커뮤니티 형성, 이제 축제 기획부터 이제 추후에는 다른 기업의 지역 공간 마케팅을 돕는다거나 뭐 지역 관광, 부동산업, 넓게는 막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개발까지 바라보는 그런 아주 야심찬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의 수용자를 해결자로 이끌어내는 중재적인 미디어와 콘텐츠 중심 도시라니 정말 솔깃했는데요. 동시에 또 어쩔 수 없이 여행자의 시선에서 동네를 그렇게 브랜드화하려는 성격이 강했고, 기업이 관여했던 여태까지의 동네 재생 스타일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론 경계를 하지만 이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제로 거주자와는 부딪혀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국 이건 콘텐츠 산업이죠. 편집과 강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네 맞춤 미디어와 그런 미디어에 맞추어 변화하는 동네, 그리고 동네의 거리, 그 미래에서 과연 미디어는 우리 삶과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동네 출신 재생 활동가들을 두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데이터 제공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값어치를 매겨 그들의 수익을 유지시켜 준다면 그나마 지속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허덕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실체에 대한 갈망, 그런 걸 해결해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그 허기를 심화시키진 않을지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위에 세 가지 주요 방법론들을 통해 보았듯 이처럼 하나의 특정한 프레임으로 일반화해서 포괄할 수 없는 변칙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곳 거리입니다. 이런 강력한 방법론들의 결론을 봐도 죄다 해당 지역에 적절히 맞춰서 혹은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혹은 현재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고려해서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호한 것을 보고 어차피 거리 디자인에서 방법론은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름 위안을 삼았습니다. 주민 참여의 현실은 그 단어만큼 아름답진 않을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함께 디자인한다고 해도 그 디자인 의도대로 쓰이지 않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거리의 즐거움이자 이렇게 불확실한 도시를 지탱하는 유연한 적응력이 될 거고요. 또 같은 거리라고 해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욕망도 다르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미래 자동차의 형태, 그런 조그마한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도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래 거리를 이해하고
역동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짚어보자. 이게 이제 제 새로운 디자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분명 앞에서 길의 정의에서 길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공간에 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어떤 것이 길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도로라고 한다면야 한국도로공사나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같은 기관에서 작정하고 계획한다고 추측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길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그저 길의 기능성이 강조된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길은 일종의 공유 자원이죠. 하지만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도시 계획의 중심축으로, 더 이전에는 황제나 그런 누군가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도구로, 혹은 정복 대상이었던 자연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인간의 낙인이나 신 혹은 초월자의 뜻을 찾아가는 성스러움이 공간화된 것을 길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잠깐만 벗어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 그런 걸로 끊임없이 멀어지는 은하들이나 행성의 자전과 공전, 식물의 수맥과 뿌리의 성장, 혹은 동물들의 시냅스나 우리의 혈관, 그 동물들이 파놓은 땅굴들, 혹은 하늘길들, 촉근의 진동이나 오늘날 웹의 연결까지 모두 다른 존재 혹은 다른 차원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묶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이며, 길은 이 생명에너지 활동에 관성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의 결과물, 즉 그 흔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미래 거리를 디자인하고자 할 때 그 공공성의 관점에는 생명력을 두어야 하며, 우리를 사회적으로 묶으려 했던 그런 억지스러운 프레임들을 걷어내야 기형적인 발전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피고 또 지고 뭉쳤다가 흩어지는 그런 유연한 디자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력이 구체화된 길이란 생명력의 핵심인 의식이 실체화되거나 현 시간적, 단계적 그런 세계와 발달을 뛰어넘어서 아마 자신을 뛰어넘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접근하고, 이런 우주적 유의의 창조자인 생명력으로 즐거운 거리, 재밌는 도시를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 발달이 가능하게 만든 현 초연결 시대의 증강현실이나 AI 기술은 실로 무한한 영원성의 현재를, 이 길을 물리적인 거리로 혹은 각자에게 맞춤 디자인된 가상으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하면서도 상대를 그리워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내비치길 원하죠. 이처럼 복잡다단한 인간은 결국 이 환각을 걷어내고 아주 소박한 그런 생명의 흔적을 쫓아서 실체를 껴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물론 이 길 위에 아주 작디작은 한 명 인간인 저로서는 그 사람에게 안기는 대상도 인간이었으면, 제가 끌어안을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